아카데미 공모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다 보면 그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재료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아까 우리 대학장님이 자격과정 얘기는 하셨는데 이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젊으신 분들은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여기 지회장님이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한 5년, 6년 정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면 거기 이제 뭐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뭐 싹쓸이 봉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옷을 접어보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준비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뭐 옷도 좀 갖고 오셔야 되고 또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뭐 페트병도 좀 가지고 오셔야 되고 종이사용이라도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요. 또 이 나이 남자 어르신분들도 이걸 배워가지고 수건을 접는다든지 양말을 접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집에서도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7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거가 꼭 이런 물리적인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배우는 목적. 이거 안 되나? 놓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정리될 때까지 정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누가 내가 생각할 때 정리란 이런 거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리는 뭘까요? 정리정돈 아시죠? 정리정돈 요거는 가지런하게 있는 물건들을 보기 좋게 사용하기 쉽게 하는 것을 정리정돈이라고 해요. 정리정돈.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공간 정리예요. 그래서 공간 정리할 때 정리는
제가 한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정리정돈할 때 정자는 가지런히 하다라는 정자. 그런데 공간 정리할 때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그럼 뭐를 정해야 돼? 정리, 이는 이별할 이자를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공간 정리하면 물건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이 공간 정리입니다. 그러면 공간 정리는 물건을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공간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신박한 정리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전부 다 나눔하잖아요. 나눠주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공간 정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는 물건 그냥 다 가지고 가지런히 놓는 것은 정리정돈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2급 과정을 2번이나 하고 1급 과정도 1번 하고 3번이나 3년을 이걸 배웠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천을 해보니까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보니까 아, 이걸 이래서 버려야 되는구나, 배출해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됐나요? 자,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정리는 정리 정돈이 아니라 공간 정리에서 정한다. 뭐를 정한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뺄 수 있는 것들을 정한다. 그것이 공간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기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간 정리를 잘 하려면 기술이 필요할까요?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곤도 마리에가 무슨 책을 썼냐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 마법. 제가 이 공부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읽은 책이 뭐냐면 인생이 빛나는 정리 마법. 그래서 아니, 정리하는 걸 배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 내용이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정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술은 10%, 마음가짐이 50%, 아니 90%.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제목이 인문학으로 보는 주거 공간의 가치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을 바꾸는 거하고 인문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문학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문학 강의 내가 한 번도 들어봤다. 인문학 강의. 그러면 인문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은 문사철, 그래서 문학, 철학, 역사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학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은 더더군다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문학을 못 배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문학, 철학, 역사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강대학교 아시죠? 네, 서강대학교에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철학 박사인데 이분이 전공이 이제 장자학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면 인문학은 무늬를 그리는 것이다. 무늬를 그리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움직이면 뭐가 남죠? 내가 움직였어. 뭐가 남을 거예요? 네? 네, 흔적이 남아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면, 모든 동물들이 움직이면 다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을 우리는 무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 내가 살아가면서 남긴 무늬, 이것이 인생의 인문학이다. 그럼 무늬를 어떻게 아름답게 남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삶에 대해서 무늬는 어떤 무늬를 내가 그리면서 살아왔을까? 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름답게 잘 인생을 그려가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아니면 잘 못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무늬를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문학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는 무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문학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그래도 인생은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적어도 나는 70점은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안 해. 내 스스로 나한테 점수를 낮게 주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다고 보면 이런 분들은 적어도 80점 이상 다 사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80점이다. 시작. 나는 80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80점도 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고 제가 알고 있는 스필가 중에서는 최고의 스필가예요. 그분의 스필을 읽으면 감동이 와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교훈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스필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낸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발간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장영희 교수님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암을 2번이나 암이 걸려갖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온 것은 기적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적은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전혀 바라지도 않은 일들이 바라지도 않은 행운이 나한테 오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살아갈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살아갈 기적은 내 미래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적은 도저히 될 수 없어서 정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살만하지 않나. 살만한 인생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서 할까요? 여기다가 놓고 제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이거 슬라이드 쇼로.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정리정돈할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공간 정리할 때는 이게 정할 정자, 나눌, 이별할 입장에서 정리정돈하고 공간 정리는 다르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도 말이에요. 5살 때부터 다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정리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정리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게 그분이 쓴 책입니다.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됩니다. 자, 문사철 얘기 제가 드렸고, 인문학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다 설명드린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고 갈까요? 누구죠, 이 사람? 이 사람. 왜? 이 할아버지. 못생긴 할아버지?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자신을 알라. 다시 한번.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시작. 너 자신을 알라. 뭐를 알아 그럴까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먹고 사형을 당했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을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위정자나 그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선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내려서 죽게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뭔가 하면 너는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당신들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왜?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소크라테스를 만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내가 만나가지고 한나절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전체를 반 정도는 내가 물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한 15년 정도 돼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지식권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같이 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이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삼성이 옛날에 인류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인류기업이라는 얘기를 삼성 스스로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문학이 중요한 점이고요. 인문학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인문학 하면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 있어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이제 이거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소양을 높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그 틀을 벗어나야 진정한 생각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실존적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정신적인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쌓여. 내공이 쌓여지면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체계화하니까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인문학적 진로 훈련을 이어가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듣기 굉장히 좋잖아요. 어떤 게 풍요로운 삶일까요? 과장님, 어떤 게 풍요로운 삶? 다 달라요, 각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느낀다.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면 그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용을 해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척을 하면 삶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가 뭔 아이디어를 내면 야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뭐하러 하려고 그래? 나이 들었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요 공간 정리는 여러분들이 공간 정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책상 위도 달라지고요. 옷장도 달라지고 주방, 냉장고가 달라집니다. 배우시니까. 저희 집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간 정리는 나의 문이 그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김상근 박사가 인문학은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보다 더 좋은 변화를 우리는 탁월하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 탁월함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재주가 더 많다는 것이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탁월함이에요.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탁월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진정한 탁월함, 내면의 성찰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 정리는 삶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공간 정리.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 7주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거 공간이 바뀌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깁니다.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탁월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 잘 안 해요.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호기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안 하면 멈춰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4살짜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번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다른 사람한테 뭘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안 하면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일, 사건, 물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호기심 생각하고요. 생기게 되고 그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설명 들으신 적 있어요? 네. 제가 한 번 했었죠. 네. 네. 이거 배려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신발은 이건 김홍도의 그 시름이에요. 김홍도가 조선시대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대왕 시대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정조대왕이 아주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풍속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풍속화를 많이 그린 이유는 그 동네에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가죽신이고 요건 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양반하고 상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각반을 찼어요. 번쩍 들린 사람이 질 거예요. 그러면 상놈이 양반을 들어서 패대기 치는 씨름입니다. 그리고 씨름 대회를 하면 상품이 있어요. 돼지가 됐든 곡식이 됐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낼까요? 양반이 내는 거예요. 그럼 양반이 이런 대회를 열어가지고 상놈들이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고 상도 내리고 해가지고 같이 잘 공동체 어울리는 한마당을 만들었다. 이거가 결국은 배려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공간정리 차원에서 보면 여기 이제 2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2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엿장수가 씨름 구경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김홍도의 천재적인 그런 전환인데 이 사람이 바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한 숫자하고 이렇게 더한 숫자가 똑같아요. 마방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전체해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공간 배치를 잘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간이 좁고 넓은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아무리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 정리를 잘하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이 주변에서 농부들이 쉬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약간 억지 같기도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배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유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게 행복한가요? 적게 갖고 있는 게 행복한가요? 예? 많이 가지고. 네, 그럼요. 많이 갖고 있어요. 행복하죠. 근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사학자는 소유냐 존재냐 이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유는 소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를 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소유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만 뭐 물건 만드는 회사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디자인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패션 상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유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소비, 그 다음에는 권태가 오고 그 다음에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드레스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 드레스를 볼 때마다 행복한가요? 세월이 지나면. 네, 세월이 지나면 입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특히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예뻐도 다른 사람이 그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안 입으려고 해요.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소비하는 걸 통해서, 소유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존재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교재에 들어있는데 교재 순서대로 하진 않아요. 없는 것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재는 이제 자격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갖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도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 드리면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아내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싸울 때마다 그걸 가지고 싸워요. 맞죠? 네. 기억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었어요. 기억은 상황에 따라서 현재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경험이에요. 그럼 인생을 길게 오래 잘 살려면 물건을 많이 사들여야 될까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될까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할 때가 제일 좋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리는 가진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요. 경험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간 정리의 핵심이에요. 정리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시간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유하고 필요해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길상사에 가서 찍어봤어요. 이분 누굴까요? 이 스님. 네,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소유.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걸 갖는 것이 맑은 소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탄은 원하다라는 뜻하고 필요하다라는 뜻이 한 가지라고 하다. 물건을 살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해서 산다. 두 번째는 원해서 산다. 세 번째는 좋아해서 산다. 이걸 순서를 공간 정리를 배우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첫 번째 1번이 뭘까요? 세 가지 중에. 예? 그렇죠. 필요해. 필요해서 사야 돼요. 두 번째가 좋아하는 거 사야 돼요. 세 번째가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감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금방 또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리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사시고 필요. 그다음에 이제 욕망이에요. 욕망은 다 있어요, 그죠? 난 욕망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인류 문명이 발전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자, 욕망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욕구예요, 욕구. 욕구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고 싶은 욕구, 뭐 사랑하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다 있습니다. 욕구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결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욕망은 어디서 오느냐?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가 젖달라고 막 물어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는 적어도 5분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3분 정도 먹이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아이는 더 먹겠다고 소리는 울잖아요. 그게 결핍이에요. 어린 시절에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사고 뭉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잘못된 욕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것이 결핍 때문에 쓸데없는 욕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미숙 박사는 욕망을 버리지 말고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려고 소욕망을 존재 욕망으로 바꿉니다. 뭘 내가 많이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제 대학장님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지금 현재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미숙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화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화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 때문에 매여 있던 얘기만 하더라고요. 상식적인 얘기는 지나갑니다. 요건 이제 자유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다 같이 손을 드시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나는 자유롭지 않다. 그런 사람 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 강의 많이 다니면 어르신들 대부분은 다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속상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어서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내 역할이 줄어든다라고 실망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로부터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내 존재를 지키고 나타나는 것에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자유로움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좋아지는 것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시대를 지났어요. 그동안 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하는 일을 엄청나게 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공간 정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워줄 수 있어요. 근대 철학자들이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내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생각하는 것이 순응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다. 오,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킨 대로 꼬박꼬박 하는 것이 꼭 좋은 삶이냐? 아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고요. 공간 정리를 하면 비우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옷 정리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데 옷 정리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와이셔츠를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 여름 티셔츠는 내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요. 그 옷장에 항상 차 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 3년 배우고 난 다음에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티셔츠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7개 정도를 뺐습니다. 안 입으니까. 그러면 비어있잖아요. 옷을 사게 돼요. 꽉 차 있으면 안 삽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옷장을 열면 옷은 꽉 차 있는데 동창회 나가려고 해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입는 모습이에요. 이거 배우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실습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오늘 비울 거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거 합니다. 숙제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를 배우고 나면 냉장고 정리하기 전 사진 찍고 냉장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이 바꿔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강사님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 공간 정리하면 나누는 게 생겨요. 나누는 절차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인문학이니까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이 바로 없다고 그러시네요. 왜냐하면 정답은요 정해진 답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정했을까요? 정해진 답?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정해놨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상황이 다른데, 다 상황 윤리에 따라서 달려질 수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이 만든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가자.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3시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